복잡하게 얽혀있는 국방, 안보, 외교 이슈 중요하게 짚어야 할 부분에 빨간 줄을 그어가며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김종대 레드라인.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인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아침부터 많이 바쁘시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지금 외교의 시간이 왔네요. 네. 예, 아주 다자정상 외교, 아주 취재할 게 많습니다. 네. 이게 내용, 형식 이런 측면에서 전부 다 짚어볼 게 많은데 형식적으로는 잠깐 브리핑 때 얘기했습니다만 한일 정상회담 때 네. 양국이 합의해서 브리핑하지 않고 또 그 취재 기자 들이지 않고 나중에 그냥 보도 자료로만 하기로 했다라고 했는데 기시다 총리는 13분간 그렇죠. 쭉 자기가 브리핑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만 봐도 이제 두 대통령하고 총리가 예. 둘 다 지지율 30%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국내 정치에 그 지원을 못 받으니까 뭔 정상회담을 해도 자신 있게 좀 당당하게 이렇게 하질 못하고 오히려 국내 언론 눈치를 보고 있어요. 네. 그나마 우리가 좀 심했고 네. 기시다 총리는 그래도 워낙 그 일본 언론이 또 궁금해하니까 브리핑을 했거든요. 네. 근데 또 브리핑에 기시다 총리는 양국 최대 현안은 옛 징용공 문제고 네. 그 중요성 제어하고 조속한 해결에 노력하기로 했다.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실 브리핑에는 징용공 문제가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역시 그 일본 쪽에 좋은 신호를 주고 비공개로 처리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기시다는 자신 있게 언론 앞에서 징용공 문제 얘기를 하고 우리 대통령실에서는 아무리 불리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사실을 이렇게 누락해도 됩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기시다 총리가 자민당 내 그 극우 보수 여론의 강한 견제를 받는 게 그 징용공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은 정상회담 하지 마라. 그랬죠. 한국 대통령 만나지 마라 이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렇게 브리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얘기 들었어. 네네. 그래서 정상회담 의미 있었어.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는 뭔가 우리 정부가 선물을 주지 않았냐 이런 추측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쏙 뺐거든. 할 말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괜히 넣어가지고 무슨 얘기 했다가 국민들한테 비난의 목소리가 더 클 것 같으니까 아예 빼버렸어.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일본 언론을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한국 언론 뭘 볼 게 있습니까? 다 일본발 보던데. 그렇죠. 자, 오늘 한일 회담에서는 좀 그 부분이 눈에 띄었고요. 또 뒤에 하나 더 짚어봐야 될 것 같고 한미일 3국 정상회의에서 가장 주의 깊게 보신 부분 밑줄 좀 그어주시죠.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된 삼국 정상회담에서 삼국 정상은 함께 안보 영역 및 그 외 영역에서도 더욱 긴밀한 삼국 연대를 공고히 해나가기로 하였다. 이게 인도태평양 한미일 3국 파트너십에 대한 푸놈펜 성명입니다. 네. 이게 여기서 어떤 의미를 짚어봐야 될까요? 자, 우선 말입니다. 이 공동 성명을 제가 읽어보니까 그동안의 미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의 그동안 양국 정상의 성명을 집대성한 성명입니다. 네. 그 공통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네네. 우선 북핵 문제에 대한 어떤 삼국의 공동 대응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또 대만 문제에 대해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하면서 여전히 중국 견제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거. 그다음에 공급망 회복력 있고 안전한 공급망 이거 우리 한미 정상회담에 나온 표현이거든요. 그 말도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5G, 6G 이런 통신의 어떤 최첨단 시대에 그 아주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오픈랜 방식의 그 접근을 합의한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거 한미 정상회담에 다 들어갔던 거예요. 이걸 한미일이 같이 한다는 건데 이제 통신의 프로토콜도 4차 산업혁명도 같이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 외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기존의 한미동맹 그 포괄적 전략동맹이라고 이제 선언했던 그 내용이 그대로 한미일 삼국에도 적용된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삼국 간의 관계가 거의 준동맹 성격으로 발전하는 이런 어떤 그 새로운 이정표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은 한일 간의 동맹 내지는 준동맹으로 바로 가는 것에 대해서 국내적 비판이 있으니까 한미일이라고 하는 삼각체제 안에서 그 긴밀성
네. 이런 걸 더 높여서 예. 준동맹으로 가는 거다. 근데 한미일이라고 할 때 이 삼각관계도 있습니다만은 바로 네. 한일 정상회담이 열려서 네네. 이 부분을 다시 재확인하고 또 그 한일 간의 그동안의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 지소미아 협정이라고 있었죠. 있었죠. 예, 이것을 이제 한 단계 진화시키는 또 새로운 합의가 사실은 나왔다. 사실은 이 부분을 제가 다음에 읽어드리려는 대목이었어요. 네네. 그 두 번째 대목 바로 한번 읽어볼까요? 네. 삼국 정상은 억제, 평화 및 안정을 위한 중요한 진전으로서 날아 들어오는 미사일로 야기될 위험에 대한 각국의 탐지, 평가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자 한다.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네요. 예. 자, 이 부분이요. 네.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네. 그동안에 뭐 한미일이 정보 교류를 한 해 만에 해서 정보보호 협정을 이제 양자 간에 한일 간에 체결하고 한미 간에도 체결하고 이렇게 해서 시스템은 다 돼 있어요. 네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고속도로 닦아놓으면 뭐 합니까? 자동차가 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보 공유 보호 협정을 했다 그러면 무슨 정보가 제일 중요하겠냐는 거예요. 네네. 북한 미사일 정보거든요. 네. 이거는 여태까지 그 우리가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한 데이터가 있으면 일본에서 전화가 와요. 네. 그래서 그 저 데이터 좀 주세요. 이러면은 전자적 보안 처리를 해서 넘겨줍니다. 네.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아예 그냥 랜선으로 데이터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우리가 보는 걸 일본이 실시간으로 보는 거예요. 그 네, 똑같이 보는 거거든요. 미사일 탐지 능력은 일본보다 우리가 훨씬 높아서 그 전에 언론에 나오는 거 보면 네. 일본이 뭐 이거 북한에서 미사일 쏘면 이거 무슨 미사일입니다, 뭡니다 했는데 막 되게 많이 틀리고 우리는 되게 아니, 많이 항상 맞추고. 틀려요. 아 그래요? 맞춘 적이 별로 없어요. 아 일본은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탄두와 추진체가 분리되지 않습니까? 예. 예, 중거리 미사일 이상은 단위 분리된다 그래요. 네. 그러면 우리는 한 발이 분리된 걸로 보는데 네. 일본은 미사일 두 발로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 정도. 발 쏜 거를 두 발 쐈다 그러고 네네. 그다음에 그 미사일의 진행 방향을 잘 보면 네. 우리는 예측을 하는데 네. 일본은 이게 어디로 날아올지 그 경보 시간이 짧기 때문에 잘 몰라요. 네. 그러다가 오경보를 또 날립니다. 안 날라왔는데 날라왔다고 오경보를 날리고. 며칠 전에도 그랬어요. 예, 또 어떨 때는 날라오는데 또 안 날라오는 줄 알고 있고. 네. 그래서 옛날 아베 총리가 일본 의회 나가서 늘상 질책받은 게 좀 정보 좀 제대로 좀 분석해라. 그때마다 아베 총리가 한국하고 협력하겠습니다. 네네. 이거였어요. 근데 이게 됐네. 이제 된 거예요. 이게 그러면 한미일 군사 지도자가 네. 같은 화면에서 같은 데이터를 보는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어. 이게 바로 소극적 미사일 방어 체제예요. 미사일 방어로 가는데 MD 체제. MD 안 한다고 했는데 북한한테 중국한테 우리가. 네, 그런데 그 사드 산불이 깨지는 겁니다 이번에. 이거 심각한데요? 네, 그러면은 이게 소극적 단계에선 경보 발령 대피입니다. 네. 이게 미사일에 대한 소극적 방어예요. 적극적 방어는. 이게 더 적극적으로 진화하면은 미사일 요격입니다. 요격 미사일 발사하는 거죠. 그렇죠. 아직 그 단계는 아니지만 네. 적극적 단계로 가기 위한 소극적 수준에서의 어떤 MD 체제가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이게. 슬금슬금 MD로 들어가네요. 중국이랑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중국한테 우리 MD 안 들어간다고 얘기했었잖아.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중국에 그 약속한 사드 산불 일환에 대해서 네. 굴욕외교다. 우리 군사 주권의 양도다 하면서 부인을 했기 때문에 예, 그 길로 계속 가는 거죠. 이 부분이 아마도 중국에서 가장 민감하게 생각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실은 대만 해협 얘기, 그 다음에 자유로운 항행. 네. 사실 자유롭게 항행하는 데는 미국밖에 없는데 군함 들고 그쪽에 그 얘기가 굉장히 눈에 들어왔는데 사실은 그건 원래 항상 하던 얘기를 확인한 거니까. 네. 이게 훨씬 중요한데요, 보니까 진짜. 예, 제가 보기에 네. 이전에 있었던 정치적 공약 또는 어떤 인도 태평양 구상 차원을 넘어서 가장 구체적인 합의는 전 미사일 방어라고 봅니다. 이걸 통해서 가장 구체적이에요. 이걸 통해서 일본한테 우리 미사일 북한 미사일 정보를 전부 다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공유한다는 거잖아요. 네. 우리는 무슨 전략적 실익이 있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당장은 우리 정보가 정확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혜국은 누가 뭐래도 엄연히 일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일 간에도 안보의 새로운 협력의 차원으로 이렇게 관계가 격상된다는 얘기인데 네. 그러면 일본 측이 당연히 우리한테 해줘야 될 조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예. 그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그 여러 가지 소재 부품 장비 네. 한국에 대해 가지고 규제하지 않겠다는 약속. 지금도 규제하고 있죠. 예. 그거 안 풀렸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 그 규제를 한 이유가 뭐냐면 한국이 안보상 신뢰할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예, 정보를 예. 북쪽으로 넘길 수 있다 뭐 이런 거였어요. 물자나 심지어. 이 반도체 제조 장비를 팔면 그게 전략 물자인데 이게 북한으로 넘겨줄지도 모른다. 네. 이래서 끊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화이트 리스트에서 우리를 배제한 삭제한 건데 거죠. 예. 이런 정도의 안보 협력하고 우리 정보는 다 받아가면서 그러니까요. 그런 조치는 왜 원상 회복이 안 될까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러브콜을 보내고 존중해주는 만큼 일본도 그에 상응한 응답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예, 이 부분이 아쉽죠. 이게 너무 좀 일방적인 거 아니냐 이런 아쉬움을 가지고 또 징용공 문제도 그러니까요. 징용 노동자들 문제에 대해서 좋은 논의가 나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전히 피해자 중심주의와 상권 분립이 보장되는 네. 우리 기존의 원칙이 준수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민감한 문제들이 지금 다 국민들이 지금 부지불식간에 일본하고 그 이야기됐다는 것은 나중에 단단히 좀 따져볼 문제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북한 미사일 정보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네. 어떤 가공이나 사후적 가공을 통해서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 요청하면 실시간으로 같은 화면 안에서 공유를 한다. 엄청난 전략적 자산을 우리가 공유를 하게 한 건데 예. 일본에서는 어떤 그렇죠. 양보나 또는 네. 어떤 조치나 이런 게 하나도 없네요. 예, 왜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데 기시다 총리는 지금 지지율도 낮지만은 워낙 그 자민당의 반한 여론이 강하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어떤 정치적 자산이 별로 없고 그것이 외교력에 있어서 본인의 재량권이 상당히 위축된 걸로 보여집니다. 아, 현재로서는. 주고받을 패가 없다, 기시다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기시다 총리의 체면을 세워주는 방향으로 한일 관계를 관리하고 있어요. 네. 이 부분이 좀 일방적이라는 거죠. 우리도 마땅히 그에 상응한 응답을 받고 존중을 받아야 되는데 이 성과가 약하다는 것이죠. 네. 자, 그리고 저는 중국 쪽에서 아무리 삼불이란 정책과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가 이거는 뭐 군사 주권을 내준 거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네. MD 체제 안으로 소극적으로 일단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네. 이 중국이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은데. 예, 지금 사드 문제가 가장 민감합니다. 예,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앞으로 전략의 한미일 안보 협력의 향배를 좌우하는 매우 민감한 정치적 급소다. 네. 예,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에 사실 중국하고의 한중 정상회담이 약식으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네, 정상적인 정상회담이 아니고 뭐 플러사이드 뭐 이런 거 잠깐 지나가면서 차 한잔하는 정도? 예, 그러니까 어떤 스탠드 미팅이라는 이런 약식 회담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물론 미국이 시진핑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총대는 매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도 사실 지금 대중외교가 너무 없잖아요. 없어요. 지금 이렇게 서서라도 만나는 게 처음인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니까 이 부분의 외교의 공백이 너무나 크다는 것이죠. 어느 한쪽으로 우리가 그 한미일 동맹, 진영 외교를 강화한다면은 그것에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대륙 외교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입에 인도 태평양이란 말을 달고 사는데 우리가 아시아가 빠졌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아시아 태평양이라 그랬는데 어느 날 아시아가 없어지고 인도양과 태평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라 그랬고 우리는 항상 대륙 외교의 그 주안점을 둬왔는데 이 부분의 공백이 커졌을 때 이제 불안감이 생기는 거죠. 나중에 우리가 중국한테 뭐 보복당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중국이 또 우리를 무슨 괴롭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자꾸 나가도 되는 거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리할 수 있냐는 거죠. 네, 걱정입니다. 인도태평양 전략 오늘 브리핑 자료 보니까 한국만의 독자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고 뭐 응원해주기로 했다라고 하는데 한국만의 독자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게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처음으로 쓰는 말이죠. 과거 문재인 정부는 신남방 정책이라 그랬고요. 그 인도태평양이란 말을 피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다 이랬는데 이미 인도태평양 전략이란 명칭을 쓰는 순간 독자적인 어떤 구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브리핑에 보면 독자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이거 일본 아베가 처음 얘기했고 그렇죠. 그거를 그 트럼프가 확 당겨가지고 만들어진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일본의 구상을 미국이 받아서 확장시켰고 네. 물질화시켰고 근데 우리가 거기 따라 들어가면서 독자적인이라고 따옴표를 쳐가지고 독자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게 뭐냐 했는데 깜짝 놀랄 발언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아세안 국가들과 국방장관 회담을 제안한 겁니다. 아, 네. 첫날 모두 연설해서 그랬죠. 네네. 그 정상회의 연설에서 했는데 네. 아니 우리가 지금 한미 동맹으로 북한을 방위하는 안보에 절체절명의 과제가 있고 그러는데 앞으로 남중국해 문제, 뭐 대만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현안들이 벌어지는 분쟁의 그 여러 요인이 있는 그쪽은 복잡해요. 동남아 아세안 국가들하고 국방장관 회담을 한다. 이거는 일정 정도 일본이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이거든요. 네. 여기에 우리도 뒤지지 않고 들어가겠다는 이야기 같아 보여요. 그러면은 중국을 주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일본의 대중국 공세 전략 뭐 이런 쪽에 쑥쑥 같이 들여놓고 같이 가자는 거 아닌가요? 아세안 쪽에? 그러니까 홀로 떨어져 나가진 않겠다. 나도 그 대열에는 같이 가겠다 했는데 근데 아세안 국가들이 반중입니까? 아니에요. 또는 친민가요?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회색지대예요. 네, 거기 회색지대입니다. 필리핀 같은 나라 보십시오. 왔다 갔다 해요. 네. 언제는 친중이다가 언제는 친미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인도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아세안을 상대로 해가지고 어떤 그 진영의 프레임을 이렇게 그 제시하는 장소가 아세안이 그 무대가 맞냐? 이런 건 그냥 한미일이 삼국이 모여서 얘기하면 됐는데 아직까지 회색지대인 그 동남아 아세안 국가들을 상대로 이 이야기가 과연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지켜볼 일입니다. 그쪽은 굉장히 회색지대에서 실용적인 판단을 하는 데인데 그렇습니다. 맨날 자유 이렇게 해서 실용적 판단을 통한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전 그게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동맹 외교가 주인데 가치 외교,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도 놓쳐서는 안 된다. 아세안은 회색지대다. 이 말씀입니다. 뭐 한 2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요. 이번에 풀 취재 불허 논란이 있습니다. MBC 전용기 배제. 그리고 지금 조금 아까 보니까 그 비행기 전용기 안에서 발리로 가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간담회를 한 게 아니라 2개 언론사하고만 단독 인터뷰를 했다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에 어쩐 일인지 우선 그게 크게 보면 4가지 팩트인데요. MBC를 그 전용기에 탑승해서 배제한 거. 두 번째는 대통령께서 이걸 가지고 취재 편의를 국익 차원에서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한 게 또 불을 질렀고. 세 번째는 현지에 가서 그 풀 기자단 취재 불허입니다. 한일 정상회담 같은 경우. 전속 그 청와대 전속이 주는 것만 받았어라 이거고. 네 번째가 이제 전용기 안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언론하고는 인터뷰한다. 이 흐름 전체가 이어지는 이런 맥락의 흐름을 보면은 이거는 이 정상회담의 후유증이 오히려 앞으로 상당 기간 가겠구나. 이번 순방의 후유증. 이 언론에 대한 어떤 그 반헌법적인 관점, 그 다음에 어떤 일방적인 어떤 그 배제 조치, 그리고 그 이후의 관리 이런 것들 보면은 저는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이후에 아주 혹독한 비용을 치르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결국 혹독한 비용을 치를 것이다. 자, 그 잠시 전에 속보가 들어오는 게 이제 그 미중 정상회담 이제 시작했다. 뭐 속보는 속보죠. 뭐 단독은 아니고 그거는 예정돼 있었던 거니까. 자, 미중 정상회담에서 저는 걱정이 된 게 양쪽 다 굉장한 힘을 갖게 됐어요. 바이든, 시진핑. 갑자기 대탕트로 분위기가 나오면 중간에서 막 중국 향해서 목소리 높였던 미국하고 한국은 되게 뻘쭘하겠다. 글쎄 뭐 그런데 지금은 중국에 대해서 점점 더 강도 높은 그 압박이 예견돼 있습니다. 예견돼 있다. 이제 아웃바인더라고 그 이제 지금까지는 중국에 투자하는 걸 제재하는 국면이었잖아요. 지금 중국이 해외 투자하는 것도 이제는 잡겠다. 그러니까 이제는 중국 안으로 들어가는 걸 규제를 했다면 이제는 중국이 밖으로
돈 들고 나오는 거 이것도 견제하겠다. 네. 예, 이렇게 돼서 지금 나오고 있는 그 미국 내 기류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가 경제의 가장 큰 시련이 중국과의 그 상호 의존돼 있는 한국 경제가 네. 이런 어떤 그 강대국 정치에 상당 부분 앞으로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는 거. 이게 지금 내년도 경제에서 제일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네. 안보 요인이 오히려 경제적 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 그게 가장 큰 불안 요인이다라는 진단. 여기서 국익 중심의 지혜로운 대한민국의 외교 전술은 무엇일지 좀 차분히 잘 찾아가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